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 줄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순입니다. 올해 70이에요.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었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깊이 공감하실 내용일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제 이야기는 2년 전 남편을 하늘로 먼저 보낸 날부터 시작됩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반쪽을 잃으니 집안 공기 자체가 달라졌어요. 갑자기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처음 며칠은 정신이 없어서 몰랐어요. 장례 치르고 사람들 만나고 정리할 게 산더미였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게 끝나고 나니 진짜 혼자라는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가장 힘든 건 식사 시간이었어요. 평생 2사람분 밥을 해오다가 갑자기 1사람분만 차리려니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늘 많이 해놓고는 며칠씩 똑같은 반찬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리 정성껏 해도 맛이 없었어요. 혼자 먹으니까 뭘 해도 김이 빠지는 거 있죠. 저는 교사였어서 평생 사람들 속에서 살았거든요.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엄마, 선생님 하면서 저를 찾았고, 퇴근해서는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혼자 되니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동안 바쁘게 살았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니까 이 고요함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졌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예전엔 남편과 함께 저녁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TV 앞에 혼자 앉아서 화면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나와도 웃음이 나지 않았어요. 서울 아파트 15층에 살고 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불빛들이 예전엔 예뻤는데 이상하게 더 외롭게 느껴졌어요. 저 많은 불빛 뒤에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저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기분일까 하면서요. 교사 시절엔 항상 누군가를 돌보고 가르치고 보살피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존재감이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물론 자식들이 가끔 안부 전화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거대한 공허함을 메우기 어려웠어요. 밤에는 잠도 잘 안 왔어요. 혼자 누워있으니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할까?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가끔 마트에 가는 게 유일한 외출이었는데 거기서도 혼자라는 게 티가 나더라고요. 다른 부부들은 장 보면서 이것저것 의논하는데 저는 말없이 카트를 끌고 다니니까 직원분들도 측은하게 보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니까 우울감이 심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만 느껴졌거든요. 예전엔 그렇게 바빴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 시간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 깨달았어요. 이웃들과는 인사 정도만 하고 지냈어요. 아파트 생활이 원래 그렇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마는 정도였죠.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는 다른 어르신들도 다들 비슷해 보였어요. 혼자 사는 것 같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평소에 한 달에 한두 번 전화로만 안부를 묻던 아이가 직접 온 거라 깜짝 놀랐죠.
아들은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도현이가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들 눈에는 제가 많이 초췌해 보였나 봐요. 그때 아들이 특별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두렵기만 했죠. 아들이 가져온 이야기는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도현이가 거실 소파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거든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너무 적적하시죠? 이번에 괜찮은 기회가 하나 있어요. 전원마을 입주 분양이 나왔는데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텃밭도 하고 공동시설도 이용할 수 있대요.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전원마을, 저같이 평생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시골로 간다고요? 그것도 70살에 말이에요. 도현이는 제 표정을 보더니 천천히 설명해 주었어요. 최근에 정부에서 시니어 귀촌을 지원하는 정책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시골에 집만 주는 게 아니라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모여 살면서 서로 도우며 지낼 수 있도록 설계된 마을이라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첫 반응은 거부감이었어요. 내가 왜 굳이 낯선 곳으로 가야 하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70년을 서울에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시골 생활이라니 상상도 안 됐어요. 게다가 몸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든데 농사일이라니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불편한 상황에서 텃밭을 가꾼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다음 말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엄마,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이렇게 혼자 계시면서 점점 기운이 없어지시는 것 같아서요. 전화드려도 목소리에 생기가 없으시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 자식 눈에는 다 보이는구나 싶었거든요. 교사 시절에도 그랬어요. 아이들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선생님 눈에는 다 보이잖아요. 지금 제가 그런 상황이 된 거였어요. 도현이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그 마을에는 마을회관도 있고, 작은 도서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동 텃밭에서는 원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각자 작은 정원도 꾸밀 수 있다고 했어요. 엄마가 그동안 아이들 가르치시면서 얼마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셨는데, 지금은 너무 혼자 계시잖아요. 아들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원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타입이었거든요. 교사 생활 30년 동안 매일 아이들과 동료들과 어울리며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결정하려니 두려움이 앞섰어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나는 것도 그렇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든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무엇보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컸어요. 만약 적응을 못하면, 사람들과 안 맞으면, 그럼 또다시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닐까요? 그때는 돌아올 집도 없을 텐데 말이에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편으로는 변화에 대한 갈망도 있었거든요. 이대로 계속 혼자 살다가 점점 더 우울해지는 것보다는 뭔가 시도해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문득 교사 시절이 떠올랐어요.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는 게 설레면서도 두려웠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항상 좋은 만남들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또 하나 마음을 움직인 건
흙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어릴 때 시골 할머니 댁에서 보낸 여름방학이 떠올랐거든요. 작은 텃밭에서 오이도 따고 토마토도 따던 기억들이요. 그때는 흙냄새가 그렇게 좋을 줄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야 그 소중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도현이가 며칠 뒤 다시 찾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한번 가서 봐도 되겠니? 당장 결정하는 건 아니고, 그냥 구경만. 아들 얼굴이 환해진 게 보였어요. 그 표정을 보니 제가 얼마나 걱정을 끼쳤는지 알 것 같았어요. 사실 제일 큰 용기를 준 건 거울 속 제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화장실 거울을 보는데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옷차림도 대충이고 머리도 제대로 안 하고 표정도 무기력해 보이고, 아, 내가 이렇게 늙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각성이 일어났어요. 30년 동안 아이들 앞에서 항상 단정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던 제가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사로서의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아이들에게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제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마음이 솟아올랐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노트에 제 마음을 정리해 봤어요. 두려운 것들과 기대되는 것들을 양쪽에 적어보니 생각이 정리되더라고요. 두려움도 많았지만 기대감도 적지 않았어요. 특히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마을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니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주말 오전 도현이와 함께 전원마을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더 컸거든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점점 사라지고 초록색 풍경이 펼쳐지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1시간 반 정도 달려서 도착한 마을은 생각보다 아담하고 정갈했어요. 입구에 행복한 전원마을이라는 예쁜 간판이 걸려 있었고, 그 뒤로 기와 지붕을 얹은 단독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집들 사이사이로는 작은 정원들이 있었고, 곳곳에 벤치도 놓여 있더라고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아파트 단지처럼 빽빽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시골스럽지도 않은 적당한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과연 내가 여기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을 안내를 해주시는 분과 함께 둘러보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마을 회관이었어요. 그리 크지는 않지만 깔끔하게 지어진 2층 건물이었는데 1층에는 공동 식당과 휴게실이 있고 2층에는 작은 도서관과 강의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여기서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각종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건강체조, 독서 모임, 원예 교실 같은 것들이요. 안내해 주시는 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도서관을 봤을 때는 정말 반가웠거든요. 책이 빼곡히 꽂힌 서가들을 보니 30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했던 학교 도서관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마을회관 앞 넓은 마당에서 어르신 몇 분이 함께 김치를 담그고 계신 거예요. 큰 통에 배추를 담그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김치도 혼자 담그게 됐거든요. 예전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와 함께 담그면서 온갖 이야기를 나누던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혼자 하니까 재미도 없고
양도 많아서 부담스럽기만 했어요. 그때 한 분이 저희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셨어요. 6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고무장갑을 끼신 채였어요. 어머, 새로 오실 분이신가 봐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은숙이라고 해요. 여기 온 지 벌써 6개월 됐네요. 그분의 밝은 인사에 제 마음도 조금 누그러졌어요. 서울 아파트에서는 이웃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할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서로 눈치만 보다가 각자 집으로 들어가기 바빴는데 말이에요. 처음 오셨으면 어색하실 텐데 한번 구경해 보세요. 우리 지금 김장하고 있어요. 은숙 씨가 저를 김치 담그는 곳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친근하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분이 선생님이셨다고 들었는데 우리 마을에 오시면 아이들 독서, 지도 같은 것도 도와주실 수 있겠네요. 라고 하신 말이었어요. 제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거든요. 이어서 공동 텃밭을 구경했어요. 마을 뒤편에 제법 넓은 밭이 있었는데 구획별로 나누어져서 각자 원하는 작물을 키울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상추와 깨시풀, 어떤 분은 고추와 토마토를 키우고 계셨어요. 밭 한쪽에서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열심히 씨앗을 심고 계셨어요. 등이 조금 굽어 있었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야무져 보였어요. 흙을 만지는 그분의 모습에서 묘한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농사일이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어요. 무엇보다 제가 키운 채소로 밥상을 차리니까 뿌듯하더라고요. 그분의 말을 들으니 어릴 때 할머니 댁에서 보낸 여름방학이 생각났어요. 할머니가 텃밭에서 따온 오이를 된장에 찍어 주시던 그 맛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직접 기른 채소에는 정말 특별한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내를 받으며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니 생각보다 시설이 잘 되어 있었어요. 각 집마다 작은 정원이 있어서 취향에 따라 꽃밭을 만들거나 작은 텃밭을 꾸밀 수 있었고 마을 중앙에는 운동기구들도 설치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에 든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모두들 활기차고 밝아 보였거든요. 서울에서 마주쳤던 어르신들은 대부분 무표정하거나 피곤해 보였는데 여기 분들은 달랐어요. 뭔가 삶의 즐거움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 마음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의 불안감은 많이 사라지고 대신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혹시 나도 저분들처럼 활기차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김치 담그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함께 일하면서 웃고 떠드는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부러웠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제 일상에서 사라진 그런 즐거움이 여기에는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되짚어 봤어요. 처음 마을에 도착했을 때와 떠날 때의 기분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무엇보다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희망 같은 걸 느꼈어요. 물론 여전히 두려움은 있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 낯선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건 모두 쉽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가능성 말이에요. 마을을 방문하고 일주일 뒤 저는 결국 입주를 결정했어요. 사실 그 일주일 동안 마음이 수십 번도 더 바뀌었거든요.
아침에는 해봐야지 했다가 저녁에는 역시 무리야 하면서 말이에요. 결정적 순간은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TV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뉴스에서 특별한 내용이 나온 것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적막한 분위기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문득 마을에서 본 김은숙 씨의 환한 웃음이 떠올랐어요. 함께 김치를 담그며 웃고 있던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나도 저렇게 웃으며 살고 싶다. 는 간절한 마음이 솟아올랐어요. 입주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45년간 모아온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두고 갈지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며칠이 걸렸어요. 특히 남편의 유품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만 챙기기로 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교사 시절 받은 감사 편지들, 그리고 제가 아끼던 몇 권의 책들 말이에요. 나머지는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기부하기로 했어요. 이사하는 날, 도현이와 작은 아들이 와서 도와주었어요. 집이 미트럭에 실리는 걸 보니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설레고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새 집은 25평 정도의 단독주택이었어요. 서울 아파트보다는 작았지만 마당이 있어서 훨씬 넓어 보였어요. 특히 작은 텃밭이 딸려 있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비록 평생 농사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날 밤은 잠이 안 왔어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소리들이 계속 들렸거든요. 바람 소리, 벌레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까지. 서울에서는 자동차 소리와 사이렌 소리에 익숙했는데 이런 자연의 소리는 낯설기만 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그 소리들이 오히려 편안해졌어요. 특히 새벽에 들려오는 새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도시에서는 알람 소리에 깨어났는데 여기서는 새들이 깨워주니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본격적인 텃밭 가꾸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옆집에 사시는 박정우 어르신이 도와주셨어요. 처음 하시는 거죠? 저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요. 같이 해봐요. 정우 어르신은 정비사 출신이라고 하시는데 의외로 농사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상추와 고추 모종을 심는 법부터 물 주는 요령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셨어요. 처음 흙을 만져보는 순간이 정말 특별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흙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오는데 마치 생명력을 직접 느끼는 것 같았거든요. 어릴 때 할머니 댁에서 느꼈던 그 친근함이 다시 되살아났어요. 모종을 심으면서 정우 어르신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과거 이야기도 하고 마을 생활에 대한 조언도 들었어요. 특히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도움이 됐어요. 여기 사시는 분들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들 서로 도우며 살려고 하죠. 다만 가끔 너무 간섭하려는 분들도 있으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그냥 친절한 조언 정도로 들었어요. 첫 번째 물을 줄 때의 기분을 아직도 기억해요. 작은 물뿌리개로 조심스럽게 물을 주는데 마치 아이를 돌보는 기분이었어요. 교사 시절 아이들을 돌보던 그 마음과 비슷했달까요. 며칠 뒤 상추에서 새 잎이 나오는 걸 발견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제가 심고 돌본 식물이 자라나는 걸 보니 뿌듯함과 동시에 신기함이 들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특히 아침에 텃밭을 돌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았어요. 이른 아침 공기는 서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맑고 상쾌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 가슴속까지 깨끗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어요. 서울에서는 매일 무기력하고 우울했었는데 여기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어요. 오늘은 상추가 얼마나 자랐을까, 고추꽃은 피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이웃들과의 교류도 점차 늘어났어요.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체조 교실에도 참여하고 독서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해졌어요. 특히 독서 모임에서는 제 교사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책을 읽고 토론하는 방식을 제안했더니 다들 좋아하셨어요. 오랜만에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기른 상추로 처음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 날이었어요. 그 맛이 어떠했는지 아세요? 정말 달고 아삭했어요. 마트에서 사 먹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어요. 그 순간 나도 다시 사는 맛이 난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작은 일이지만 제 손으로 직접 기른 채소를 먹는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저녁에는 정호 어르신을 초대해서 함께 상추쌈을 먹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역시 직접 기른 게 최고예요. 라고 하시니 더욱 뿌듯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사람들도 모두 친절했어요.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시작될 줄은 몰랐어요. 입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처음 두 달은 정말 꿈 같았거든요. 매일 아침 텃밭을 돌보고 이웃들과 차 한 잔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제2의 인생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공지사항이 자꾸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것 아닌 것들이었어요. 마을 청결을 위해 각자 집 앞 청소를 깨끗이 합시다. 공동시설 이용 시 질서를 지켜주세요. 같은 당연한 이야기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내용이 구체적이고 강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모든 가구는 매주 토요일 오전 공동 청소에 의무 참여, 마을 장터에 월 1회 이상 물품 출품 필수, 텃밭 관리 규정 준수 점검 같은 것들이었어요. 처음엔 마을 공동체를 위한 것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교사 시절에도 규칙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규칙들이 점점 더 세세하고 부담스러워졌어요. 특히 농자재 구입에 관한 지침이 나왔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마을 농자재는 지정 업체에서만 구입할 것,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서 구입 시 마을 규정 위반으로 간주함이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따랐어요. 농사 초보인 제가 어디서 뭘 사야 할지 몰랐으니까 지정 업체에서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가격을 알고 나서는 깜짝 놀랐어요. 일반 농자재 가게보다 30% 이상 비쌌거든요. 정호 어르신도 같은 생각이셨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 굳이 비싼 곳에서만 사라고 하는 걸까요? 하고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단순히 불편하다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진짜 문제는 매주 토요일 공동 청소였어요. 처음 몇 번은 괜찮았어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운동도 되고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강도가 세져갔어요. 아침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무려 4시간씩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70살이 넘은 몸으로 4시간씩 계속 움직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쉬겠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나와서 공동체 정신이 부족하다고 타박하는 거예요. 가장 기가 막혔던 건 청소 점검이었어요. 운영위원장인 김만수 씨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각 집의 청소 상태를 점검한다는 거예요. 마당에 낙엽이 있네요. 화분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하면서 일일이 지적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 생각이 났어요. 살아계셨다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평생 자유롭게 살아온 우리가 왜 이 나이에 와서 이런 간섭을 받아야 하는지 답답했어요. 더 심각한 건 마을 장터 강제 참여였어요. 매월 마지막 주말에 열리는 장터에 모든 가구가 의무적으로 물품을 출품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내야 한다는 황당한 규정까지 있었어요. 저는 뭘 팔 것도 없고 만들 것도 없어서 억지로 집에서 쓰던 그릇 몇 개를 내놓았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는 너무 적다, 더 많이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장사를 강요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화가 났던 건 농자재 업체와 운영위원장의 관계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김만수 씨가 그 업체로부터 뭔가 이익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우리더러 비싼 곳에서만 사라고 강요했던 거였어요. 어느 날 정호 어르신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원한 건 자유로운 전원 생활인데 왜 장사꾼 손에 휘둘려야 합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우리가 여기 온 건 평화롭고 자유로운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였는데 왜 이런 억압적인 규칙들에 얽매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교사로 살면서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던 제가 왜 이런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화가 났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당함까지 잃어버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작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니 쉽지 않더라고요. 다른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고, 괜히 문제를 일으켰다가 마을에서 살기 어려워질까봐 걱정됐어요. 무엇보다 서울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아파트는 이미 정리했고,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인데, 실패하면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런 불안감이 저를 더욱 위축시켰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만이 쌓여갔어요. 이건 제가 꿈꾸던 전원 생활이 아니었거든요.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오히려 서울에서보다 더 많은 간섭과 규제를 받게 된 기분이었어요. 특히 텃밭 관리 규정이 나왔을 때는 정말 실망했어요. 작물 종류 제한, 재배 방법 통일, 수확 시기 조절 같은 항목들을 보니 제가 키우고 싶은 걸 자유롭게 키울 수도 없는 거였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마을 분위기도 점점 딱딱해졌어요. 처음에 느꼈던 따뜻한 공동체 분위기는 사라지고 서로 눈치만 보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규칙을 어기면 지적받을까봐 모두들 조심스러워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더 큰 문제가 터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안전은 뒷전이고 장사에만 신경 쓰는 운영위원회의 실체가 곧 드러나게 될 줄 말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난 건 화요일 오후 3시쯤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텃밭에서 고추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을 공동창고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누군가 뭔가 태우나 보다 했는데 연기가 점점 짙어지더라고요. 그때 어디선가 불이야 하는 외침이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물뿌리개를 던져두고 급히 달려갔어요. 70살이 넘은 몸으로 뛰는 게 쉽지 않았지만 긴급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었죠. 공동창고 앞에 도착해보니 이미 다른 주민들이 몇 명 와 있었어요. 창고 한쪽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는데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경비실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김만수 위원장이 허둥지둥 뛰어와서는 소화기는 어디 있지? 하면서 두리번거렸어요. 그런데 정작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결국 정호 어르신이 마을회관에서 소화기를 가져와서 겨우 불을 껐어요. 다행히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어요. 창고에 쌓아둔 농자재 포장지 몇 개가 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초동 대응이 완전히 엉망이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경비원은 어디 갔는지 연락도 안 됐고, 소화기는 제 위치에 없었고, 비상연락망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만약 바람이라도 불었다면 정말 큰 화재가 될 뻔했어요.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김은숙 씨가 분노를 참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이 이 사건을 계기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경비원은 어디 간 거예요? 월급은 받으면서 정작 필요할 때는 없다니요. 소화기 점검은 언제 했어요? 이런 기본적인 안전 관리도 못하면서 장터 참가 의무만 강요해요?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주민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저도 마음속으로는 같은 생각이었지만 아직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김만수 위원장은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경비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네요. 소화기는 정기 점검을 했는데 위치가 바뀐 모양이에요.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동창고 관리가 엉망이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농자재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전기 배선도 위험했어요. 안전 관리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건 그 다음이었어요. 오후에 김만수 위원장이 돌아다니면서 이번 일로 마을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으니 외부에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안전사고를 덮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정호 어르신이 찾아오셨어요. 표정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선생님,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안전은 뒷전이고 장터 장사만 강요한다니 말이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정호 어르신의 말이 제 마음을 정확히 대변했어요. 그동안 느꼈던 답답함이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나이 들어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 온 곳에서 오히려 위험에 노출되다니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만약 정말 큰 화재가 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70살이 넘은 몸으로 빨리 대피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할수록 끔찍했어요. 특히 화가 났던 건 운영위원회의 태도였어요. 주민들의 안전보다는 자신들의 체면과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교사 시절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이틀 뒤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됐어요. 마을 곳곳에 설치된 CCTV 절반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보안 시스템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농자재 강매나 장터 참가 강요는 열심히 하고 있었으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김은숙 씨를 비롯한 몇몇 주민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마음을 열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우리가 원한 건 평화로운 전원 생활이었는데, 이런 식으로는 안전하게 살 수 없어요. 맞아요. 안전관리는 엉망이면서 돈벌이에만 신경 쓰는 운영위원회를 바꿔야 해요. 주민들 사이에서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까지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괜히 문제를 일으켰다가 마을에서 살기 어려워질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교육자로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정의감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며칠 뒤 마을회관에서 긴급 주민회의가 열렸어요. 화재 사건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해명을 듣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김만수 위원장의 설명은 변명뿐이었어요. 앞으로 더 주의하겠다. 시설 점검을 강화하겠다. 같은 뻔한 말만 반복했어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꿈꾸던 전원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변화를 위해서는 누군가 목소리를 내야 했어요. 교사 시절 아이들에게 용기 있게 옳은 일을 하라고 가르쳤던 제가 이제 그 가르침을 실천할 때가 온 거였어요. 70살이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른 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재 사건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잠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작은 노트에 마을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하나씩 적어가며 정리했어요. 30년 교사 생활의 습관이었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해두는 것 말이에요. 농자재 강매 문제 과도한 청소 의무, 장터 강제 참여, 그리고 이번 화재 때 드러난 안전관리 부실까지. 적다 보니 정말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특히 안전 문제는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된 일이잖아요. 김은숙 씨와 정우 어르신을 비롯해 뜻을 같이 하는 주민들과 며칠 동안 조용히 만났어요. 처음엔 모두들 조심스러워했어요. 괜히 일을 크게 만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유롭고 안전한 전원 생활을 꿈꾸고 왔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서울에서보다 더 많은 간섭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박정숙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나는 손자들이 안전하게 놀러 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태로는 아이들을 어떻게 데려와요? 맞는 말이었어요. 화재 사건을 보니 정말 불안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전체 주민회의 날이 왔어요. 마을회관에는 거의 모든 주민들이 모였어요. 70여 명 정도 됐는데 평소보다 분위기가 무겁더라고요. 김만수 위원장이 단상에 올라가서 화재 사건에 대한 해명을 시작했어요. 앞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경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같은 뻔한 말들이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고 임시방편뿐이었거든요. 그때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일어나서 말해야 할 때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70살이 넘어서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손이 떨렸어요.
교사 시절에는 수백 명 앞에서도 당당히 말했는데 이상하게 긴장됐어요. 아마 이번엔 제 개인의 삶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일 거예요. 김만수 위원장이 질문을 받겠다고 했을 때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회관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교사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정의로운 일을 하는데 나이는 상관없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말이요. 안녕하세요. 이정순입니다. 몇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노트를 펼쳤어요. 우리가 이곳에 온 건 편히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자유와 안전이 모두 위협받고 있어요. 농자재는 비싼 곳에서만 사라고 강요하고 과도한 청소 의무로 몸이 힘든 어르신들을 괴롭히고 안전 관리는 엉망입니다. 말을 하면서 점점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30년 동안 아이들 앞에서 옳고 그름을 가르쳤던 교사의 본능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특히 이번 화재 사건으로 드러난 안전관리 부실은 정말 심각합니다. 경비원은 자리에 없었고 소화기는 제자리에 없었고 CCTV도 절반이 고장났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회관 안에서 작은 동이의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맞아요. 그래요. 하는 소리들이요. 그 반응에 힘을 얻어 계속 말했어요. 자유와 안전이 없는 전원마을이라면 의미가 없지요. 우리는 또 다른 속박을 원해서 온 게 아닙니다. 진정한 쉼터를 원해서 온 거예요. 그때 김만수 위원장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선생님, 마을 운영에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질서 없이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끊고 더 강하게 말했어요. 질서와 억압은 다릅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질서가 아니라 독단입니다. 더구나 안전은 뒷전이고 장사에만 신경 쓰는 운영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순간 회관 안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김은숙 씨를 비롯해 여러 주민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그 박수 소리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연대감이었어요. 정호 어르신도 일어나서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기 위해 왔는데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까?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일어나서 자신들의 불만을 토로했어요. 김만수 위원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런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어요.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주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위원장 사퇴하세요.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해요. 주민 자치로 바꿔요.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한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가 먼저 용기를 내니까 다른 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회의는 3시간 넘게 계속됐어요. 결국 김만수 위원장은 사퇴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주민 투표로 구성하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주민들이 저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선생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서 우리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라는 말들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돌이켜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거든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뜻을 같이 하는 이웃들이 있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렇게 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동안 눈치만 보며 조심스럽게 지내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했어요. 저도 운영위원으로 추천받았지만 정중히 사양했어요. 대신 안전관리와 교육 프로그램 담당으로 활동하기로 했어요. 30년 교사 경험을 마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가장 먼저 바뀐 건 안전 시스템이었어요. CCTV를 모두 정비하고 소화기 위치를 명확히 표시했어요. 경비원도 새로 채용해서 24시간 상주하도록 했고요. 월 1회 안전교육도 실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안전교육을 진행할 때가 기억나요. 마을회관에 5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는데 다들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응급상황대처법 같은 내용들이었는데 우리 같은 나이에는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잖아요. 농자재 구입도 자유로워졌어요. 더 이상 특정 업체에서만 사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주민들이 직접 가격을 비교해서 좋은 곳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 덕분에 농사 비용이 30% 이상 줄었어요. 청소도 강제가 아닌 자율 참여로 바뀌었어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마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예를 들어 요리 솜씨가 좋으신 분은 마을 행사 때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글씨를 잘 쓰시는 분은 마을 소식지를 만들어 주시는 식으로요. 장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의무 참여가 아닌 자율 참여로 바뀌면서 오히려 더 활발해졌어요. 정말 좋은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키운 채소들로 만든 김치도 인기가 좋아서 매번 금세 팔렸어요. 저는 작은 온실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정우 어르신이 도와주셔서 딸기와 방울토마토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손녀가 놀러 왔을 때 직접 따서 먹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할머니, 이 딸기 진짜 맛있어요.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달아요. 손녀의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정성껏 기른 것들이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지금은 주말이면 자식들이 자주 놀러 와요. 넓은 마당에서 손자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서울 아파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에요. 아이들도 할머니 집이 제일 좋아요 하면서 오기를 기다려요. 마을 도서관도 활성화됐어요. 제가 독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매주 15명 정도가 참여해요.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즐거워요. 교사 시절의 보람을 다시 느끼고 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독서 모임에서 한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평생 책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이 나이에 책 읽는 재미를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교사로서의 자부심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었어요. 주 3회 마을회관에서 요가와 스트레칭을 하고 월 1회는 건강 강의도 들어요. 함께 운동하니까 더 재미있고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제 하루 일과는 정말 풍요로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과 온실을 돌보고 오후에는 독서 모임이나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저녁에는 이웃들과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서울에서 혼자 살 때는 매일이 길고 무료했는데
지금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기다리는 일들도 많거든요. 어제는 별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어요. 마당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니 정말 평화로웠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지난 3년을 돌이켜봤어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무엇보다 70살이 넘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웠고, 문제가 생겼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혼자 남겨져서 외롭고 무기력한 날들을 보내고 계실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새로운 시작의 장벽이 아니라는 것을요. 물론 변화는 두렵습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저처럼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성장하고 기여할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목소리를 내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나요. 저 역시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함께 했기 때문에 변화를 만들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늦게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나이 들어도 삶은 계속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때일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